제목을 항일 무장 투쟁사라고 쓰시고요.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항일 무장 투쟁사 중에서 국내 항일 무장 투쟁사는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근대사 공부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항일 무장 투쟁사가. 국내 항일 무장 투쟁은 여기가 서북 지역이에요. 서북 지역. 무슨 지역? 이 서북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일합방 이전에 의병 활동이 있었는데 이 의병 활동이 남한대 토벌 작전으로 완전히 위축되면서 대부분 의병들이 국외로 넘어가요. 국외로 가서 이제 독립군이 되는데 국내에 남아있던 의병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최응원의 의병, 마지막 의병 할 때 최응원 의병이 바로 여기서 활동했는데 그 의병들이 이제 남아서 계속 이제 1910년 후반 20년 되죠. 여기서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서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유격 투쟁 단체인데 유격 단체죠. 유격 투쟁 단체. 첫 번째가 보합단. 천마산대부터 할까요?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이게 1919년, 이게 1920년, 이게 1920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한계는 좀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했고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격투쟁, 그러니까 유격투쟁이라는 게 뭐야? 산속에 숨어 있다가 뭐 게릴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유격이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뭐예요? 에스파냐어로 파르티안. 이게 빨치산이죠. 빨치산. 빨치산은 빨개서 빨치산이 아니야. 파라면 파치산이고 이런 게 아니고 파르티안. 유격단체다. 유격단체. 파르티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격 활동을 하는 거죠. 산속에 숨어 있다가 게릴라 전술 같은 거 하고 뭐 또 밤에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습격하고 돌아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유격 투쟁의 한계 자체는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일본의 탄압 속에서 일본의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큰 활동을 하진 못했다. 주로 이제 했던 일이 여기 국경지대니까 만주 국경지대니까 이 만주하고 국내를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를 보는데 이 국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포커스인데 우리가 이제 국외는 아마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배울 거고 이 포커스로 넣어야 될 게 뭐냐면 국내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야 될 무장투쟁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의열투쟁이에요. 의열투쟁이 뭐예요? 폭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폭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총으로 쏘거나 이런 우열투쟁을 별도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열투쟁의 역사를 좀 보면 샌프란시스코 의거 이런 게 의열투쟁이에요. 장인환 전명훈 열사가 스티븐스를 사살한
샌프란시스코 의거. 이게 1908년에 일어나죠. 스티븐스 사살. 장인한 전명훈. 하얼빈 의거 들어보셨나요? 하얼빈 의거가 뭐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죠. 하얼빈 역에서. 그렇죠? 하얼빈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중을 했을 때 시진핑 그 국가 주석에게 하얼빈 역에 이명박 정부 때구나.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아닌가? 하여튼 하얼빈 역에다 이 박근혜 정부 맞네. 이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장소, 그 자리 거기다 좀 단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표지석을. 그러니까 안중근 열사가 이렇게 서 있던 이 자리 여기다 좀 표지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진핑이라도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때 지금 중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중일 관계가 안 좋았다고. 뭐 쌩까꾸 열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좋았는데 시진핑이 무슨 소리냐? 그냥 기념관을 세우자. 무슨 표지석을 세우냐? 기념관을 세우자. 그래서 일본이 기절했었죠. 왜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안중근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테러범이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테러범의 기념관을 세운다니까. 지금 하얼빈 역에 세워졌다고 하죠? 제가 진짜 이게 지금 시간만 되면 좀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시진핑도 되게 웃겨요. 그렇죠? 하얼빈은 겁니다. 하얼빈은. 이게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사살. 안중근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건데 이재명 의거라고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이 양반은 근데 의열투쟁하게 생겼어. 스타일이. 근데 이제 이재명 의거인데 이것도 이제 1909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완용이를 명동성당 앞에서 칼로 찌른 사건이에요. 이재명이가. 이완용을 칼로 찌른 건데 이완용이가 살죠. 저 얼굴 좀 볼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테러와 의열투쟁의 차이가 뭐냐. 일본에서 보면 이게 테러인데 왜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IS가 하는 테러와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상황이 뭐가 다르냐. 테러와 의열투쟁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겟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 사람만 때리면 의열이야. 알겠어요? 근데 막 이마트를 막 터트리고 이러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잖아. 그건 테러야. 알겠어요? 막 축구장에다 폭탄 설치하고 이러는 거 있지. IS처럼. 그건 테러고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정확히 얘만 때리면 이건 의열인 거야. 그래서 이재명 의거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이가 이완용이가 나오는 걸 알고 허리에다 이제 칼을 박아요. 이완용이가 허리에다 칼을 맞죠. 이재명이가 찔렀는데 이제 막 너무 놀래니까 이게 이제 살으려고 이제 얘가 도망갈 거 아니야. 설 맞았나 봐. 탁 맞았는데 이완용이 도망가니까 요 뒤에서 칼을 또 빼서 이재명이가 어깨 쭉지를 3방을 찔러. 쫓아가면서 이완용이가 쓰러졌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막 이렇게 이재명이가 치고 이런 과정에서 인력거꾼이 있었는데 인력거꾼이 죽은 거야. 이 칼에 맞아서. 근데 이재명이가 이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 그 인력거꾼의 와이프한테 계속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그 인력거꾼은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의열인 거예요. 근데 이완용이는 살고 이재명이는 죽는데 그 이재명 열사의 일화가 많아요. 이걸 이제 찌르고 이완용이가 쓰러졌는데 침을 등에다 침을 하고 침을 탁 뱉었대요. 이제 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화죠. 그리고 이제 발을 이게 등 위에다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찔렀으니까 정말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근데 하고 침을 탁 뱉고 발을 이렇게 해놓고 담배를 딱 피웠대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가요? 근데 왜 안 도망간 거야 이 사람? 뭐 잡힐 거니까 어차피. 딱 담배. 이거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똑바로 살아 이씨. 그랬을 거야 아마. 24살 먹은 이재명이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체포돼서 그때 당시에 이완용이 친구였던 조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중이가 네가 그 흉악범이더냐 그랬더니 나 같은 귀빈이 왔는데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조중이 나이가 60이 다 되는데 24살짜리가. 그러니까 조중이도 대표님 친일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 흉악범이잖아. 나 같은 귀빈이 왔는데 대접이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조중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담배 줘. 그랬대요. 막 말을 하니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조중우한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야, 담배 한 대 줘봐. 24살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공범자가 있느냐? 있다. 누구냐? 2천만 동포다. 유명한 일화죠. 방조자는 한 명도 없었다. 죽여라. 재판을 뭐하러 하냐. 씨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랬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나이가 24입니다. 이때. 안중근 열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찔렀을 때가 32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항상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산화한 것에 대해서 19, 20 우리 밀정 같은 영화 보면 교복을 입고 자전거 타고 폭탄을 뒤에다 싣고 들어가는 그 청년들의 나이가 19, 20 이러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제가 이따가 오늘 의열투쟁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몇 개 좀 읽어줄 게 있어서 안중근 열사가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리슌 감옥에서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리슌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리슌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이런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간수들도 많고 그 감옥 내에서 안중근의 이런 철학, 동양평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인 교수들도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이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때 당시에 안중근이가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책 집필이 얼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나 봐요. 옥중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 집행을 좀 보류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형인데 이걸 이제 책을 완성하고 죽고 싶은 거야, 안중근이는. 그래서 이제 형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형 집행 보류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중근의 모친이셨던 조마리아 여사가 들으신 거야. 사형 집행일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고 나서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한테 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편지인데 간략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형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책을 좀 완성하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보내신 겁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애미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애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는다.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저는 대학교 때는 사실 이런 글들을 읽으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읽어주면 국뽕 이랬어요. 뭔가 이렇게 애국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매 수업마다 이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있죠. 사건을 중심에다 놓고 보면 감동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역사가 울림이 커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죽으래잖아요. 죽어라.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윤봉길 의사가 이제 이따가 배울 텐데,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때 나이가 26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 나이 또래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봤던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때 나이가 26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것도 강보에 쌓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는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이렇게 어머님 혼자 키워도 잘 큰 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봉길의 나이가 26이고 이때 당시에 윤봉길의 친구가 윤봉길의 어머님에게 이 부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알려주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렇대요. 그 친구한테 슬퍼하지 말아라. 사내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죽는다. 죽음은 두 번 있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너무 기쁜 일이다. 그런 일을 하다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이 어미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 이 모친의 이 두 분의 모친, 그러니까 윤봉길의 모친과 이 안중근 모친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정말 그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거의 사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사람은 거의 부모님의 이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나가서 어른들한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누가 욕을 먹냐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호 사니? 예? 몇 호 사냐고. 401호요. 401호 아빠가 뭐 하시지? 네? 좀, 그러니까 사실 안중근과 윤봉길의 모친을 보면 안중근, 윤봉길 정도는 되는 거죠. 엄마도. 그렇죠? 어찌 보면 안중근, 윤봉길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죽는데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너무 기쁘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감은 저도 할 수가 없지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격분하면서 얘기했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많은 이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숨을 거둬가면서 지켜냈던 나라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이 나라를 지키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26, 31, 32 이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윤봉길이 만약에 지하에서 보고 있다면 이 노여움을 어떻게 삭힐 거야. 응? 영혼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열투쟁을 가르치면서 제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죽어요. 우리가 교과서 이 교재에 들어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윤봉길이가 이따가 얘기했지만 상하이 사변 승전기념식에 폭탄을 가지고 들어갈 때 윤봉길이는 물통이나 도시락에다 폭탄을 감추고 숨겨서 가서 안 걸린 건데 폭탄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다가 잡힌 사람이 7명이야. 근데 그 사람 다 죽거든? 근데 교과서에 기록도 안 돼. 근데 윤봉길과 같은 마음이었지 않겠어? 그거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훌륭한 독립운동가 밑에는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고 또 훌륭한 부인들이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의열단하면서 김원봉의 아내였던 박찬영 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런 정말 그 남편보다 더한 애국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응?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그 피와 뼈로 밟고 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모든 직렬에서 한국사가 필수일까? 공무원이 되려면 무조건 왜 한국사를 배우게 할까? 그거는 이런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에휴, 취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 공무원 준비는 안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왔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도 공부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의열투쟁은 일단 단체들을 좀 보는데 의열단부터 좀 볼 거예요. 의열단이 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리를 좀 해놓으시란 얘기예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919년 만주 길림성에서 만들어져요. 일단 설립은 약산 김원봉,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석정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이 됩니다. 호를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약산과 석정입니다. 사료에서 자꾸 호들이 나오니까 약산, 석정. 그 다음에 이 의열단의 활동을 좀 한번 보는데 우리 그 영화에서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 보면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이 약산 김원봉의 역할입니다. 의열단 단장 역할을 했던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활동은 일단 첫 번째 상하이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상하이에 12개의 폭탄 제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만드는 거예요? 폭탄 제조소를 만들었다고. 12개의 폭탄 제조소를 만들었고
의백, 이 의열단 단장을 의백이라고 했는데 이 의백으로 김원봉이 선출돼요. 이 의백 맨 처음에는 강령이 없는데 의열단 초기의 그 내용을 보면 제일 핵심적인 문구가 뭐냐면 자연사 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생을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을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열단원이 되면.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이 청년들의 나이가 19, 20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5파계 7가살,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5파계는 이제 파괴시켜야 될 5개의 어떤 이 건물들.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해. 뭐 총독부, 뭐 이런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일본 관공서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거든, 사실. 그 다음에 이 7가살도 7개의 종류인데,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총독 및 고위 관리,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름을 7명을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군 장성, 이렇게. 그럼 일본 군 장성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냥. 5파계 7가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이제 의열투쟁을 좀 보는데, 이 초기 투쟁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박재혁부터 봅시다. 이 장소만 쓰면 이 뒤에는 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투탄이 뭐예요? 여기를 향해서 폭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재혁이가 부산경찰서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이게 이제 19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최수봉. 이게 밀양경찰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졌어요? 의열단이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20년부터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바로 던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하고 제조하고 쉼 없이 바로 던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해가 되는데 밀양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 밀양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사실 밀양에다 폭탄을 던졌다는, 이 둘의 고향이 밀양이에요. 이 둘 고향이. 그래서 윤세주가 조금 나이가 더 많은데, 이게 김원봉이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김원봉과 윤세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좀 소꿉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남자들은 무슨 친구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둘이서 어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윤세주 일기장에 보면 9살 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독립운동가가 되겠다. 뭐 이랬다니까. 이게 좀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얘네들이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뭐 출신이에요? 이게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다. 그 다음에 김익상.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거는 일본 육군 대장에게 또 총을 쏘죠. 저격을 하죠. 김익상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옥이 있어요. 그 밀정 영화를 이렇게 보면 첫 장면에서 누가 죽죠. 이렇게 발가락 잘려서. 그 사람이 김상옥인데.
그 영화상에. 응? 후암동까지 이렇게 종로경찰서에서 폭탄 던지고 막 가서 후암동까지 가서 거기서 죽은 종로경찰서. 보통 던지면 이런 데다 던지는 거예요. 총독부 이런 데다. 종로경찰서 이런 데. 응? 이게 23년이죠. 그 다음에 김지섭. 이 김지섭은 일본 궁성 앞 이중교에 폭탄을 던집니다. 24년이죠. 그 다음에 나석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 되게 웃긴 것도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대요. 이게 쫙 던졌는데 빵 하고 터지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쫙 왔을 거 아니야. 일본 경찰들이. 근데 이 나석주가 막 도망갔대요. 근데 보통 우리 의열투쟁단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지 않거든. 체포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도망가더라도 그렇게 도망가지 않는데 너무 빨리 도망가더래. 막! 그래 봤더니 조선식사은행에 폭탄을 또 던지려고. 그래서 조선식사은행에다 또 던진 거야. 그러니까 연타로. 그러니까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야 이러고 쫓아오니까 뭐긴 뭐야 또 던진 거죠. 그러니까 나석주 의사는 바쁜 거야. 지금 하루에 2건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나? 조선식사은행 이거 투탄을 한 겁니다. 하루에 2개를 한 거죠. 26년에. 이게 이제 초기의 의열투쟁입니다. 이게 다 의열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까 전에 임시정부 기억나세요?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죠. 근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침체되죠. 이때 보세요. 폭탄만 터지면 얘네들이 다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던질 때마다 이슈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열단은 23년 김상옥 종로경찰서 이 투탄을 계기로 완전히 레전드가 돼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밀정에서 이병헌이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야. 그 경찰이, 일본 경찰이. 너무 무서운 거거든. 이미 전설이 돼. 뭐 왜냐면 폭탄만 터지면 누가 터져 뭐 의열단 뭐 이러니까 터지면 그냥 의열단이 다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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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계속 터지는 거죠 폭탄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자본이나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이나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사실은 적에게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처럼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그냥 빵 하고 터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그리고 밑에다 쓰세요. 여기다 밑에다. 밑에다. 이게 1923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는 초기에 의열단 강령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의열단 강령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김원봉이 약산 김원봉이 1923년에 만주에 있던 단재 신채호 선생 집을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의열단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원봉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원봉이 만주로 넘어갔을 때 나이가 19살이야. 김원봉의 나이가. 의열단을 만들었을 때가 22. 그러니까 1919년에 이 김원봉의 나이가 22살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나봤자 뭐 19년이면 23살이면 이게 몇 년 된 거야. 뭐 한 20대 뭐 한 중후반 된 거 아니야 이때. 근데 이제 단재를 찾아간 거야. 단재는 의열단의 얘기를 들었지만 의열단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의열단 단장이 이렇게 젊은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이렇게 어린애라고는. 이거 뭐 어린애죠. 어린애예요. 알겠어요? 20대 후반이면
아주 어린애.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어린애예요. 너 죽인다 그러지 말고 정말 어린애예요. 애기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본인은 다 산 것 같죠? 안 그래요. 아직 살 날이 많아. 알겠어요? 경험할 게 많다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김원봉이가 딱 나타났는데 단재 집에 이제 딱 나타났는데 단재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애기가 와서 강령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의열단 강령을 써달라는데 얘랑 의열단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처음에 친채호가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단장이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꺼지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일을 한 애가 단장이 왔는데 얘가 무슨 애기가 와가지고 그래 이제 가라 그랬더니 김원봉이 그 11월에 만주회가 추울 텐데 거기서 이제 쌀인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신채호한테 이제 강령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신채호가 자기 뭐 가래니까 그래서 그냥 서 있었던 이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신채호가 보니까 얘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앉아 있는 자세나 이런 게 느낌이 올 거 아니야. 이상한데 뭐 이런 거. 다 다르거든.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사정을 물었더니 맞는 거야 얘가 김원봉.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의열단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사는 당연히 다 터트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맨날 막 씨야 이승만 이런 애들 때문에 막 머리 아프는데 막 씨야 막 다 던지겠다 막 이러니까 너 그래가지고 강령을 바로 써줬대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인데 이 조선혁명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제시대 전체의 그 역사 사료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자료죠. 출제가 가장 많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조선혁명선언인데 일단 쓰고 자료를 좀 읽어볼 거예요. 그러려고 교재를 가져왔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1923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써주는데 이 조선혁명선언이 바로 의열단에 뭐가 되냐면 강령이 돼요. 강령으로. 이게 원래는 4,000자가 넘는 엄청나게 긴 글이거든요. 1, 2, 3, 4 이렇게 해서 4개로 딱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의열단 강령이 된다고요.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을 자료로 주면 거의 80%는 뭘 묻는 거냐면 의열단을 묻는 거예요.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의열단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이 되고 이 의열단 강령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을 분석해보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정부주의를 얘기하고 있어. 아나키즘. 무정부주의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채호의 독립운동 방법 기억나요? 민중 직접혁명론 그리고 다른 민중 직접혁명론 이외의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들어라 안창호 들어라 그러면서 꺼져 뭐 다 그렇게 해서는 독립이 안 된다. 모든 민중이 폭탄 들고 다 움직이자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민중 직접혁명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민중 직접혁명론을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의 차이가 드러나고 민중 직접혁명론 외 다른 독립운동 방법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중 직접혁명론 외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비판하고 있다. 이게 조선혁명선언이야. 내용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짧은데 제가 뭐 음성을 듣진 못했지만 아마 단재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단재의 목소리 톤을 좀 모방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읽는 거랑 이 단재가 돼서 읽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조선혁명선언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냐? 그러니까 다른 독립운동을 벌써 비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냐? 일본 강도 정치 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는 또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광수, 안창호 막 이런 사람들 다 싸잡아서 지금 까고 있는 거야. 검열 압수 중에 몇몇 신문 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선구라고 떠들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를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첫째는 이제 중략이에요. 첫째는 외교론이 문제다 이거야. 이승만 들어라.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2천만 민중의 힘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연맹을 믿는 것 자체가, 의지하는 것 자체가 민중의 독립운동의 기운을 빼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독립하는데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느냐 이거야. 독립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둘째는 준비론이니 안창호 들어 이거예요. 헤이그 특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함에 이에 차차 외교에 대해 의문이 되고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다는 거야.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론, 준비론 등의 미멍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히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아씨,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마지막 문장은 예술입니다.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게 무정부주의죠. 약탈과 억압이 없는. 그러니까 신채호가 그리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아나키즘은 지금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학에서 뭐 교육을 안 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순수 자유주의 운동이었던 이 아나키즘만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옛날에 이 의열당과 관련된 영화 중에서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장동건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김상중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것 말입니다. 그 사람 있잖아. 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가 히트는 못 쳤는데 아무튼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당 강령이다. 이 의열당 강령이 조선혁명 선언이고 이게 일제시대 전체의 역사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발췌되는 사료다. 그리고 기본서를 보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찬찬히.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의열단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의열단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이 방향 전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의열단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트냐면 초기에는 자 봐요. 초기에는 소수의 의열사들이 모여서 투탄을 하는 거죠. 폭탄을 던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소수 의열사들의 투탄 활동. 이게 이제 초기의 의열투쟁의 역사라면, 의열단의 역사라면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민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을 펼치려고 해요. 이제 좀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이 단체의 사이즈를 그냥 단순히 폭탄 던지는 단체가 아니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당 같은 걸 만들어요. 민중을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의열단의 체제 확대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단원의 수가 어때야 돼요? 일단 많아져야죠. 조직의 규모가 커지려면 단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장제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김원봉이가 장제스를 찾아가서 장제스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을 동시에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장제스가 의열단도 후원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후원했고. 근데 이 장제스를 김원봉이가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장제스에게. 우리를 좀 잘 도와주면 앞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겠다. 뭐 이러면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요. 이 의열단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제 중국 군관학교 같은 데인데 여기에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원들이 무상으로 훈련을 받죠. 군사훈련을 받아요.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요. 이건 누구의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장제스의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1926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황포군관학교에서 의열단원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 군사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건 이 중국 군사훈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큰 부대가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게릴라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유격.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안 맞는 거야. 의열단이랑.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이가 유명한 게 뭐냐면 김원봉이가 이 부비 트랩 이런 걸 잘 만들었대거든. 그래서 윤세주가 유명하게 했던 얘기가 술 먹으면서 부하들한테 그랬대. 김원봉이가 지나간 자리는 따라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술 마시고도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기 들면 터지고 나무까지 들면 막 빵빵 터지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원봉이가 이제 이런 걸 잘 만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비 트랩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일본을 살상하는데 이게 1대1로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윤세주하고 김원봉이 논의를 한 끝에 뭔가 우리만의 필요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군사훈련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혁명간부학교예요. 1932년에. 조선혁명간부학교가 수립이 되죠. 이것도 중국의 지원이 있었고요. 이것도 장제스의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건 32년이에요. 난징에 만들어지는데 남경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쓰려고 여기를 갔다 왔었는데 난징에. 이게 이제 산 중턱에 있어요. 난징이 되게 더운 곳이거든요. 뭐 중경, 난징 이런 데 다 더워요. 근데 이제 이 난징의 그 산 중턱에, 그러니까 이 도시 그 외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밖에서 길러다 먹고 이 조선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뭐 농사도 지어요. 이 산 중턱 깎아서 보니까 밭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밤에 이제 뭐 여름에는 해가 떨어지면 더우니까 이제 모여서 군사훈련도 받고 이제 교육도 받고 그랬던 거예요. 조선의 청년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갈 때 보니까 막 이게 꾸불꾸불하고 되게 이게 그래요. 근데 밑에 우물인데 그 우물을 또 길러 먹었대요. 물이 안 나와서. 근데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조선의 청년들이. 여기에 조선혁명간부학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군사훈련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산 중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20% 정도? 그러니까 여기 중턱이면 이 중턱을 100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올라갔는데 뭐 이만한 디딜방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디딜방아를 안 쓰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이 디딜방아를 보니까 그 난징에서 중국 남경에서 이 큰 디딜방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를 따라서 이제 갔는데 여기 조선혁명학 간부학교 1기 졸업생이 바로 이육사예요. 이육사 선생이 여기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가 딱 들어가더니 교수도 좀 뭘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 그 확성기 같은 거에다 딱 대고 이제 한 8명이서 갔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육사의 광야를 딱 앉았는데 읽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건물이 반파돼서 위에 지붕은 다 날아가고 이거 벽만 서 있고 이래요. 그때 당시 갔을 때. 그래서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막 촛불 같은 걸 켜놓고 막 이상해요. 그거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나 봐. 근데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광야에서를 이렇게 쫙 교수가 읽는데 그 8명이 다 펑펑 울었어. 시를 읽고. 근데 그 여운이 내려올 때까지 삭히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 울음이 어떻게 오냐면 그냥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젊은 그 애들이 가서 내려오는데도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여기 왔을까? 그리고 이육사는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시를 썼을까? 응? 그러니까 이육사의 시를 거길 가서 생각하고 이육사의 시를 읽으니까 이육사의 시가 너무 슬픈 거야. 이육사의 시가 너무 슬픈 거죠. 이 조선혁명간부학교가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면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얘네들이 조선의용군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다. 무시무시한 단체죠. 의열단은. 그러니까 의열단은 무시무시한 단체예요. 근데 선생님 왜 의열단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안 배우나요? 의열단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이렇게 활동이 많은데 얘가 중심이 아니냐?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새빨간색. 빨개요. 둘 다 현아죠. 현아. 빨개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거 둘 다 빨개. 그래서 이게 옷 벗으면 다 빨개. 배꼽까지 다 빨간 애들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김원봉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옆에를 보고 얘기해야 돼.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이게 언제부터 좋아졌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탁 만들어지면서부터 김원봉이 확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배우지도 않았어. 약산을 얘기하면 큰일 났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북한 쪽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서. 김원봉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지되어 있던 사람. 이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이육사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여기 32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35년이 되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요. 민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이제 이 민족혁명당이 여러분들을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쓰러지세요. 수업해 드릴 테니까 막 쓰러지시면 돼요. 와, 막 이렇게 쓰러지면 돼요. 민족혁명당을 창당한다. 난징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그러니까 의열단은 공부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실제로 시험문제 나오는 거는 조선혁명선언 주고 이 의열단원들의 활동을 묻거나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조선혁명선언을 주고 뭘 묻거나 의열단원들의 활동, 초기 활동을 묻거나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과 관련돼서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민족혁명당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만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 상하이에서 만들어져요. 누가 설립을 하죠? 누가 설립해요? 김구가 설립을 해요.
설립은 왜 하는 거예요? 침체된 임시정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배웠죠?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워요. 1931년이 되면 이게 만들어진 직접적 이유가 이거거든요.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무슨 사건? 만보산 사건이 뭐냐면 만주 길림성에서 일어난 건데 이것도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만주나 이 간도 여기로 이제 많이 이주를 했었잖아요. 그럼 원래 이 땅 주인은 누구예요? 중국인들 아니에요. 그럼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뭘 주면 소작을 줘요. 중국인들이 소작을 줄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농사 짓겠다니까. 근데 어차피 중국은 만주가 넓으니까 버려지는 땅들이 있거든요. 인원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땅을 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조선인들이 농사 지어서 소작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줬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만주에서 벼농사를 짓지 않아. 만주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딜 가도 벼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어딜 가도. 아마 알래스카에 갖다 놓으면 비닐하우스 칠 거야. 얘 영화 마션 봤어? 마션? 화성에서 농사 짓는 거? 하여튼 칠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든. 나중에 보면 막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서도 벼농사 지어. 우리나라 까레이스키들이. 하여튼 근데 이제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로가 필요하거든. 물을 그때그때 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주 사람 중국인들은 벼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벼농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이걸 빌려주면 이 새끼들이 막 땅을 수로를 계속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인데 막 가보면 땅이 막 다 막 파헤쳐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좋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냥 밭농사지라 옥수수 이런 거 농사지라고.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판 거죠.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그럼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주인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건물을 빌려줬는데 건물 안을 다 뜯어버리는 거야. 막 기둥도 옮기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은 뭔 소리야. 그러고 이제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파지 말라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은 파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 지주들이 또 이제 이렇게 좀 그 힘 있는 애들을 동원해서 이게 또 몇 대 손도 내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낫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유혈 충돌이 발생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수로를 만들어야 농사를 짓는데 수로를 못 만들게 하니 무슨 농사를 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리 벼농사인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만보산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 유혈 충돌이. 한국, 한중, 농민 간 유혈 충돌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 31년이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해죠. 만주를 일본이 먹었단 말이야. 그럼 일본이 만주를 먹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보니까 만주에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중국인들은 더 많이 살겠죠. 근데 이 한국과 중국이 중국도 만주를 뺏겼으니까 만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야. 뭐 일본이 두려웠던 거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하는 거거든. 한국인들이 또 만주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딱 보니까 만본 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야. 왜? 한중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는 어떻게 보도하냐면 중국인들이 만주에 이사온 한국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중 감정이 생길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화교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신문에 계속 보도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그 중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뭐 다 잘 뭐 상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제 영세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호떡을 팔았어요. 호떡. 그 호자가 그 병자호란 할 때 호야.
호빵은 아니고, 알겠어? 호빵은 그 삼립에서 만든 그 그냥 빵 이름이고, 호떡은 그 호자가 그 호란 그 저기 뭐야 그 청나라 만주떡 이런 뜻이야 호떡이. 근데 이제 그 호떡을 팔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떡집에서 다 불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그 호떡집에 불났네라는 말이 생긴 거야. 정신없다는 말이. 화교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만보산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인들은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일본인이 계속 보도를 하는 거야. 중국에는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한국인들이 다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럼 또 반항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데 이걸 사용을 해요. 일본이. 일본의 이 작전이 어느 정도 적중을 해요, 실제로. 일본이 한중 분열을 위해 사건 보도를 사건을 악용하는 거죠. 위에 사건을 악용했다. 이러다 보니 김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제만,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한국인 동포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폭탄이 터지는 순간서부터 한중 분열이 약화되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만주를 중국이 뺏겼는데 폭탄을 계속 누가 던지고 있어? 한국이 던지고 있으니까 이게 같은 편이잖아. 편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군대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피하 식별 정확히 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야.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해커 선생님들한테. 내가 회의할 때마다. 피하 식별 정확히 해야 돼. 수업 들어가서 같은 선생님들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욕하면 어떡하니? 응? 그러면 안 돼. 저기 다른 학원 선생님 욕해야지. 피하 식별을 정확히 해야 돼. 알았어? 우린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서 서로 욕하면 어떡해. 응?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만보산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립이 됐고 실제로 32년에 이제 의거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제 이봉창 의거죠. 일본 히로히토, 그러니까 일본 왕이죠. 일왕 히로히토 마차에 투탄을 해요. 일본 도쿄 경무청 앞에서. 그러니까 일본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에다 폭탄을 던진다고 이 이봉창이가. 일왕 히로히토 마차 투탄. 히로히토 마차에 이제 투탄을 해요. 근데 이게 빗맞죠. 그래서 이제 일왕이 사는데 폭탄은 터지긴 터져요.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때 32년도면 이게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해니까 이게 다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32년이라는 이 시대적 상황이 중국 내 뭐가 고조되어 있던? 왜냐면 만주를 뺏겼으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랑 처지가 비슷하게 된 거지. 나라를 뺏겼다니까? 땅을.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게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언론,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일왕 마차에 이제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졌는데 너무 아깝게 이게 빗 맞아가지고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걸 보도를 하니까 일본 왕이 거의 신격화돼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기 왕 얘기할 때 막 이러고 그러잖아. 막 이러고 그래. 걔네들 얘기할 때 그 신이라서 그런 거거든. 근데 중국 신문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하냐면 이제 그 중국말로 하면 이제 한자로 하면 불행부중 이렇게 보도하거든. 그러니까 부중이 뭐냐면 이제 명중하지 못해. 부중. 빗 맞아서 불행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웃긴 거지.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이런 무례를 범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져요.
응?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과해라. 어떻게 우리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빚마저 아깝다니. 씨. 그럼 명중했으면 행복한 것이냐? 그지? 행복 명중이 됐어야 되는데 한자 풀이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중일 외교 마찰이는 중간에 써야죠. 중국 언론들의 보도. 중국 언론 보도. 나중에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쓰면 뭐 불행 부중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중일 외교 분쟁이 발생해요. 중일 외교 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뭐냐면 일본이 상하이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봉창 그것 때문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상하이를 근데 일본이 먹어버리죠. 결국 이게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도 속에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중국의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사실 오랫동안 중국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여기를 중국의 본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맨날 그 뭐 돌궐 뭐 여진 말갈 막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서 여기를 본토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본토거든요. 근데 만주가 날아갔을 때는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날아간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느낌으로 오지가 않는데 이거 상하이는 이건 완전히 중국 본토거든. 중국 심장과 같은 곳인데 여기가 이제 날아가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반응을 심각하게 하는 거죠. 이건 만주가 통째로 날아간 거랑 상하이 날아간 거랑 이게 더 커.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 사변 이후에 중국 내 반일 감정은 계속 더 고조되죠. 근데 이제 상하이 사변을 승리로 이끈 일본이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을 개최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천장절이라고 해서 일본 생일이 겹쳐. 그래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을 이제 딱 개최하는데 여기서 윤봉길이가 폭탄을 던진 거야. 그 단상을 향해서. 그래서 일본 고위 장성들이 되게 많이 죽거든요. 뭐 이렇게 다리도 없어진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와 장난 아니야. 오씨 졸못 뭐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상하이 사변 일어나고 나서 이 윤봉길 의고 때 막 폭죽을 터뜨리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장제스 같은 경우는 상하이 사변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위기를 맞았는데 국민당 연석회의 도중에 이제 윤봉길이가 폭탄을 던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당원한테.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의 1억 청년이 못 해낸 일을 한국의 청년이 혼자 해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이냐. 뭐해 씨 박수 쳐.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장제스는 전폭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임시정부를. 조사해 보니까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풀렸죠. 제가 여태까지 왜 저러고 있었는지. 계속 들여다봤는데도 아무런 활동이 없었는데 얘가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임시정부의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방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윤봉길의 폭탄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윤봉길의 겁니다.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에서 사변 승전 기념식장 여기가 홍커우 공원이죠. 이 홍커우 공원 의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의 이 의거가 투탄이죠. 이 의거가 이후에 중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지금도 홍콩공원에 가면 윤봉길 기념관이 작게 있습니다. 흉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한테 아주 엄청난 감동을 줘요. 이 윤봉길의 의거가.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 이게 장제스인데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후원이라는 정부의 임정후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때 이제 뭐가 시작돼요? 임정은 이동이 시작되는데 32년에 이거 이후에. 그래서 사실 윤봉길 의거 이후에 김구가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지죠. 이거 김구 거잖아요. 김구에게 현상금이 50만 원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김구는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숨고. 상하이에는 일본으로 날아갔으니까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이동을 하고, 이동 자금을 누가 대주고, 장세스가 대주고, 임정 이동이 시작되고, 이동 자금,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 군관학교에 이 김구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중국 군관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육사 같은데요. 이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별도로 만들어줘요. 이 장제스가 한인 특별반을, 중국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무상으로 여기서 무슨 훈련을 받는 거야? 군사훈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한인 특별반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될 때 주축 멤버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될 때 40년에 충칭에 도착해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이 자금을 거의 다 중국 국민당이 된 거예요. 이 부대도. 여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사실상 누가 만든 거예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만든 거예요. 한국 광복군을.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지만.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사료 중에서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 구개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국민당 정부가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 광복군의 작전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중국 국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나중에 회수되긴 하지만 결국 이게 한국 광복군 창설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하면 한인 애국단이 끝납니다. 자, 얼굴 좀 볼게요. 한인 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이거 두 개의 의거가 이제 대표적인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윤봉길 의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연계를 잘 시켜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열투쟁을 다루더라도 의열단이 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를 많이 물어봐요? 한인 애국단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야 임시정부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하세요.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기타 의열 투쟁에서 하나만 좀 추가를 시켰는데, 그 노인동맹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노인동맹단인데, 뭐 이 이름을 보면 힘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뭐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노인동맹단에서 했던 의열투쟁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의열투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강우규라는 사람이 그 사이또라고 하는 총독에게 투탄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명중을 하진 못하지만 강우규 의거인데, 이게 사이또 총독에게 투탄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총독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이또 총독에게 투탄을 했는데, 이게 노인동맹단의 활약이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나머지 다 할 수는 없어. 다음은 나중에. 이렇게. 자,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얼굴 좀 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돼. 이게 지금 국내하고 이게 지금 포커스 한 거야. 포커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국외가 남았어. 국외. 근데 이 국외 항일 무장투쟁사는 두 개로 나눌 건데, 하나는 만주 지역에서 펼쳐졌던 항일 무장투쟁사가 있고, 하나는 중국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 무장투쟁사가 있어. 그러니까 만주에서 펼쳐지는 항일 무장투쟁사와 중국 관내. 중국 관내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만리장성 밑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가 중국 관내야. 그러니까 이 중국 관내에서 펼쳐진 무장투쟁사와 이 만주 지역에서 펼쳐진 무장투쟁사를 두 개를 분리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거 배우고 이럴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1910년대 독립운동사는 국내 독립운동사는 비밀결사였죠. 국외 독립운동사가 뭐였죠? 독립운동기지 건설인데 각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단체를 외웠죠.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이제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가. 그 다음에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는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가 되게 쉽구나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가 되게 어려운데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를 배우고 나면 이게 정말 쉽구나 만주가 이런 걸 느낌을 주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